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한진그룹은 담담한 분위기 속에서 비상경영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김포 대한항공 본사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채권 매각 결정 영향으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정도 내린 채 다소 진정된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자동차가 중국에서 형식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한 발 더 가까워진 건데 중국 시장 본격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형반이 없어지고 실수요자에게 추가 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체제가 도입됩니다. 다만 오후 10시까지 문을 여는 야간반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관련 소식으로 첫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을 접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차분하게 일상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향후 정리 절차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본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 기자, 분위기 강서구 전해주시죠. 대한항공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본사 앞에는 조양호 회장을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보통 때처럼 차분하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갑작스러운 조 회장의 별세 소식에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부 직원들은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조 회장 시신의 국내 운구까지는 최소 사흘에서 나흘,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진단서, 본국 이전 신청서, 재외 공간 신고 등 각종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운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가족들은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경우 2002년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에 빈소가 마련돼 5일장이 치러진 바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장례도 비슷하게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소로는 한진그룹 계열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서울시내 대학병원 장례식장,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본사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한진그룹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한진그룹은 3세 경영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승계 과정은 다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지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네. 앞으로 한진그룹의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선 조 회장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한진그룹은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인데요. 지배 구조도 다소 취약합니다. 현재 한진그룹은 조 회장 일가가 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을 통해서 대한항공 등 여타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한진칼 지분을 조 회장 일가가 28.95%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한진칼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조 회장이 17% 넘게 보유를 하고 있었고 조원태 사장 등 3남매 보유 지분은 각각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조 회장 일가를 공격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KCGI와 이 3대 주주 국민연금 지분만 합쳐도 20%가 넘는 상황이라 경영권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 부담이 막대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가치가 3,4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아버지 조 회장 지분을 받으려면 이때 상속세는 절반인 1,700억 원을 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유족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할 경우 이 조 씨 일가의 지분이 희석이 되면서 이 경영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오너가 지분을 모두 합쳐도 19.09%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내년 한진칼 이 주주총회에서 조 사장 사내이사 재선 이념 통과를 장담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과는 사실 경영권 승계 외에도 가족들이 재판과 수사를 연이어서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한진그룹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 등 국가기관 11곳에서 지난 1년 동안 압수수색 18차례가 진행되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조 회장 관련한 재판과 수사는 이 피고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기각으로 종결 처리할 전망입니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남은 재판이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이 가족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오전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이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이 두 사람 변호인 측이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조원태 사장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현재 지금 검찰에 입건돼서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일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삼성 SDI와 LG화학이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중국이 형식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데 가운데 나온 개방 확대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목록에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포함했다고요? 네, LG화학과 삼성 SDI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가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의 전 단계인 형식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홈페이지에 형식 승인 통과 자동차 목록을 게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명단에는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둥펑 르노 자동차의 전기차 모델 4종이 새로 포함됐고요. 또한 삼성 SDI의 배터리가 탑재된 충칭 진캉 자동차에서 만든 전기차 1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두 회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은 생긴 셈입니다. 조 기자, 이렇게 되면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의 중국 진출에는 다시 청신호가 켜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막혀있던 중국 내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형식 승인을 받지 못하면 판매를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과는 이 다음 달에 나오고요. 일각에선 이 또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일종의 무역 개방 확대 신호다, 이런 해석도 내놓는 등 섣부른 예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내년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어서 형식 승인만 이루어져도 국내 업체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LG전자가 5G 단말기를 먼저 출시한 삼성전자를 잡기 위해서 중고폰 보상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LG전자가 5G 폰 출시 앞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오는 19일 5G 폰인 V50 싱크를 출시를 하는데요. V50 싱크의 출고가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보다 20만 원가량 저렴한 119만 9천 원입니다. 애초부터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했는데요. 여기에다 화면을 2개로 활용할 수 있는 듀얼 스크린도 무상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초반 5G 폰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초조해진 LG전자는 제품도 출시하기 전에 보상 프로그램부터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중고폰 보상 얼마나 해주는지 시청자분들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재작년에 출시된 LG G6를 반납하고 LG V50 싱큐를 구매할 경우에 약 16만 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LG전자는 모두 42개 기종을 대상으로 LG 스마트폰은 전원만 들어오면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해주고 타사 제품의 경우 반납 제품의 상태에 따라서 책정되는 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5G 폰을 놓고 LG전자와 삼성전자와의 경쟁, 앞으로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아시다시피 일단 선점을 한 곳은 삼성전자입니다. 이미 5G 서비스 상용화 첫 주말에 갤럭시 S10 5G 폰을 개통한 전체 가입자 수는 최소 8만 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공시 지원금도 삼성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한 발 늦은 LG의 5G 폰이 얼마나 따라잡느냐가 관건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출렁였습니다. 이른바 노르웨이발 악재가 불거지면서 1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건데요. 외환 시장이 불안하자 당국도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성영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일단 현재 원달러 환율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환율은 하루 만에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20전 내린 1142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143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8원 10전 오른 1144원 7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201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급 불안 심리와 역외 위안화 약세, 국내 경기 불안 심리 확산 등이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어제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죠? 네, 어제 외환시장에선 이례적으로 노르웨이발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채권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것이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외국인 배당 송금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가 당초 예상치를 웃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었고 달러와 강세에 힘을 쏟는 재료가 됐습니다. 배당 시즌에 따른 외국인의 배당 달러 송금도 환율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시기가 이달에 집중돼 있어 원화 약세 추세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규모가 큰 재개발 대신 작은 정비 사업들로 지역 고유의 기능을 되살리는 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목표인 100곳 가운데 상반기 사업 대상지 22곳을 선정했는데요.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시 독산동 우시장입니다. 판매자나 작업자들은 많지만 손님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렇게 낙후된 뒤를 좀 찾는 이가 드물잖아요. 국가에서 이 낙후된 이 시장을 재생시켜서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힘써준다 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우리는 없지요. 주변 집값 급등 우려 때문에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셨는데 올해는 사업 대상지로 낙점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세가 좀 올라가겠죠. 그 냄새가 없어지고 냄새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 재생한다 해서 지금 여기 주민들은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앞으로 상권 회복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자체가 선정하고 정부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소규모 사업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에는 공영주차장과 문화전시공간, 숲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독산동과 같은 중규모 사업지 7곳과 고양시 삼송동과 같은 소규모 15곳으로 오는 2023년까지 1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이면 우리 건축물의 40%가 30살 이상 먹은 노후 건축물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 못지않게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나머지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사전 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청약 접수 전 미계약에 대비해 사전 예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공정성 시비 등 부적격 당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도입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노사정의가 이를 위해서 어제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합의가 불발됐는데요. 유럽연합은 합의 시한을 사실상 지키지 못한 우리나라를 향해서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설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노사정이 이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합의안을 어제 마련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비준이 뭡니까? 네, 국제노동기구 ILO는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노동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ILO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8개의 핵심 협약 내용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비준을 못한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인 결사의 자유입니다. 이게 퇴직자나 해직자까지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오후 관련 논의를 위해서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 ILO 비준 협약과 관련해서 오늘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합의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네, 오늘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 제8차 무역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구체적 이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한 유럽연합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전문가 패널 소집 등 본격적인 분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만약 전문가 패널들이 시정 권고 보고서를 쓰게 되면 우리나라는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정 권고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정부도 손을 놓을 수 있을 수는 없겠군요.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열리기 전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과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노사정 대화 경과와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추가 논의를 위한 시간 확보 등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무역위원회가 끝난 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고 이어서 기자간담회도 여는 등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전방위 압박에 나설 전망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골드만삭스 자회사 등 국내외 금융사 4곳이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아치우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인데 골드만삭스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박 기자 우선 골드만삭스의 불법 공매도 제재 사실 이것부터 전해주시죠.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에 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이 골드만삭스 자회사 등 4곳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디아 인베스트먼트는 갖고도 있지 않은 롯데칠성 보통주 21주와 이 JW 중해제약 보통주 18주를 각각 2017년 10월과 지난해 1월에 무차입 공매도했습니다. 나머지 3곳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2곳, 또 국내 금융투자업자 1곳인데요. 이들 금융사들도 기아자동차 보통주 4만 7천여 주, 또 코웨이 보통주 1만 6천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증선위가 애초 금감원이 올린 제재안 수준을 더 끌어올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금융감독원 안건에 따르면요, 이 골드만삭스 자회사는 위반 결과를 경미로 판단해서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고요. 나머지 3개 회사는 위반 결과를 보통으로 판단해서 과태료 3,600만 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선위 회의 결과 경미는 보통으로, 보통은 중대로 한 단계씩 위반 결과 수준이 상향된 겁니다. 이게 한 단계씩 상향이 되면 법 위반 한 건당 과태료가 1,200만 원씩 올라갑니다. 골드만삭스는 2건 위반했으니까 총 2,400만 원이 상향이 돼서 최종적으로 7,200만 원을 부과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1월에도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증선위로부터 과태료 75억 480만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말에 차입하지도 않은 상장 주식 156개 종목에 대해서 매도 주문을 내서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때에도 210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순보유장고 보고를 누락해서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번에 회의록을 통해서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 관련해선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제재 수위를 상향한 데에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괘씸죄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K뱅크가 대출 상품 개편을 위해서 대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K뱅크는 대표 대출 상품인 직장인 K- 통장과 직장인 K 신용대출을 개편한다면서 모레부터 두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K뱅크는 이와 함께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상생과 공존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예상대로 중소기업의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게 최우선 과제군요. 네, 박영선 장관은 어제 임명장을 수여받고 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 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2조 원 규모의 벤처기업 펀드를 조성하고 규제 자유 특구 활성화, 스마트 공장 확대, 소상공인 기본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와 관련해서도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52시간제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그동안 중기부의 역할과 또 위상에 대해서는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혹시 어떤 발언이 나온 게 있습니까? 박영선 장관은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상징부처로서 그에 걸맞는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실국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규제개혁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을 방문하는 것으로 첫 외부 일정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관련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의 보육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그동안 맞벌이냐 또 외벌이냐에 따라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달라졌던 맞춤형 보육제도가 폐지되는 건데 어떻게 바뀌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이게 폐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맞벌이와 외벌이 여부 상관없이 모든 가정의 자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또는 5시까지 동일한 보육 시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종일반과 맞춤반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현재 맞벌이 가정은 종일반을 통해 최대 12시간, 외벌이 가정은 맞춤반을 통해 최대 6시간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이 구분이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모든 아동이 기본 7, 8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본 보육시간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 보육시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인데 구체적인 시간과 운영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당초 논의됐던 야간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후 10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 야간반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장 보육시간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보육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을 전담할 보조교사 3만 8천여 명을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실수요를 파악한 뒤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인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고 오는 2021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에 적용됩니다. 다만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양유업이 마약 혐의로 구속된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서 회사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또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입장 자료를 통해서 황 씨와 일가족들은 실제 남양유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회사 이름이 이번 일로 언급돼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05% 내림세 2,20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01% 내림세입니다. 75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경영권 승계에 관심이 쏠려있는 한진그룹주들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질카 같은 경우에는 2.4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한진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각각 3.86%, 1.23%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내림세입니다. 지금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중국 정부에서 형식 승인 통과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왔지만 현재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유업입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남양유업 측에서 회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주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